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조사 분석사를 공부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 그리고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꼭 이루어짐 그리고 성공 그리고 확신만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회조사 분석사 저하고 같이 공부하실 텐데요. 제 강의에 집중해 주시고 강의를 좀 많이 믿어 주시고 또 반복해서 수강해 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사회조사 분석사라고 하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여러분 공부합니다. 사회조사 분석사.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우린 첫 번째 이 사회라고 하는 용어를 보고 또 조사라고 하는 용어를 보고 또 분석이라고 하는 용어, 단어라고 해도 되죠. 이걸 볼 겁니다. 사회라는 거 여러분 사람들의 사람 또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합체 또는 그들이 만들어낸 생활 양식 등을 묶어서 우린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뭔가요? 우린 사회조사 분석사라고 하는 이 자격증 가운데서 인간, 즉 사람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사람이 뭘까? 그리고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들, 만들어 놓은 것들이 무엇일까? 우리 뒤에 가서 공부하시겠지만은 이것을 이제 분석단위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뭐예요, 여러분? 따라봅시다. 분석단위. 우리가 연구해야 할 대상을 우린 분석단위다라고 쉽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 분석단위를 일반적으로 개인, 즉 한 사람, 그렇죠? 그리고 집단, 즉 여러 사람,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 다음에 공식적인 사회조직. 공식적 사회조직. 사람들이 모여있긴 하되 그 모임에 종합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목표, 목적을 갖고 있는 조직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공물. 사회적 가공물이라고 해요. 자, 이거 외에 지역사회 등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인 분석단위 4가지입니다. 이걸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람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집단을 연구하죠. 사람들의 모임을 또 연구를 해요. 그리고 공식적 사회조직, 즉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어떤 조직적 목표, 구체적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또 연구합니다. 또 사회적 가공물이라고 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람이 만들어낸 창작물 또는 사람이 만들어낸 상상 또는 지식의 가공물들에 대해서 우리 연구를 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한마디로 사람 연구하겠다는 거죠. 자, 조사한다 그랬죠? 지금 연구라고 하는 말 얘기 나왔는데 연구, 조사, 스터디 하겠다는 거예요. 자, 조사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적절한 방법,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 즉 개인, 집단, 공식적 사회조직, 사회적 가공물과 같은 이런 분석 단위를 어떻게 밝혀내겠다는 것이죠. 그 적절한 연구 절차 방법을 우리는 과학적 방법, 뭐라고 여러분? 과학적 방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라고요? 과학적 방법. 그러니까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적절한 수준의 연구 절차와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가지고서 우린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걸 알아내겠죠. 그리고 나서 알아낸 내용을 우린 자료라고 해요.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수집되고 모아진 내용물들을 우린 뭐라고 한다? 자료, 데이터라고 하죠. 이 자료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공해야 됩니다. 가공. 뭐 한다고요, 여러분? 가공해서 연구의 목적과 그 수준에 맞게끔 이걸 필요한 형태로 바꿉니다. 그걸 우린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나오는 분석이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볼 게 뭐라고요? 사람에 대해서 개인, 집단, 공식적 사회조직, 사회적 가공물이라고 하는 이런 사회, 즉 사람에 대해서 우린 뭐 한다?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구체적이면서도 절차적 방법에 의해서 연구를 시도하고 수행하고 거기서 얻어진 자료를 가지고서 가공합니다. 어떻게? 분석하여서. 이해되시죠? 요것을 우리가 사회조사 분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강의할 부분은 바로 요 사회조사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은 사회조사 1, 2,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통계라고 하는 영역으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회조사 부분에서 사회조사 부분을 이제 저와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이 분석 부분이 이제 사회통계인데 사회통계는 이제 다른 강사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사회조사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이제 분석, 사회통계도 할 수 있겠죠. 제 강의 집중해 주시고 우리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자, 첫 번째 챕터 사회과학적 방법이다라고 하는 제목이 등장을 했어요. 과학적 방법. 여기 보니까 뭐 과학이라는 것은 지각적 작용에 의해서 사물 및 현상 구조의 성질을 관찰하고 기술적 실험 조사 통해서 사실 증명, 이론적 설명 과정으로 객관적 법칙을 탐구하는 체계적 지식 활동이다. 말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멋있게 쓰여져 있는 건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과학의 개념, 아하 객관적이야. 그리고 구체적이면서도 어떤 사실적인 것들을 절차적 과정에 의해서 밝혀내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과학을 얘기했어요. 과학적 방법에서 뭐 현상, 개념, 가설, 검증 과정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별 의미 없습니다. 뭘 도출해낸다고요? 이론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요것만 좀 기억합시다.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과학적 방법이라는 얘기 했었죠.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이론 또는 이제 모델이다라고 얘기한 학자분들도 계세요. 자, 그거 정도만 여기서 얻고 갑시다. 자, 과학적 방법의 목적. 왜 우리는 과학적 방법을 수행하는가? 우리 교재를 보면요. 뒤에서 이제 지식이라는 말 등장을 해요. 그리고 과학적 방법의 논리 전개 방식이 나오는데 사실 이 목적은 이 뒤편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 잠깐 지우고 제 설명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첫 번째 이 지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식. 지식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 알미라는 것이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 지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많은 현상들, 그렇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본능이죠. 그래서 지식을 추구하는 인간, 그리고 지식을 바라는 인간,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린 지식을 얻고 싶습니다. 그렇죠? 자, 지식을 얻기 위해서 뭘 하느냐? 우리 교재를 보니까 4번에 지식을 얻는 방법들이 등장을 해요. 여기 지식 탐구 방법이라 나와 있죠. 자, 우리 교재하고 제 강의 순서가 좀 틀린데 제 강의 순서에 맞춰서 이 교재를 좀 봐주세요. 우리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 관습이라고 하는 방법을 써요. 무슨 방법 쓴다고요? 예, 관습.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관습. 관습이 뭐예요, 여러분? 예, 옛날부터 해왔다는 것이죠. 이러이러하게 해왔고 이러이러한 삶을 계속 누려왔다는 거죠. 예, 그걸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걸 관습이라고 합니다. 교재를 보니까 사회적 습관, 전통적인 관습을 자 밑줄 긋습니다. 의심의 과정 없이, 즉 옛날에도 이렇게 살았고 지금도 이렇게 사니까 이게 진리일 거야. 그렇죠? 자, 지식 얘기하면서 잠깐 빠뜨렸는데 지식은 바로 뭔가요? 예, 진리죠. 진리. 예? 변하지 아니하는 불변적인 어떤 암, 예, 그것을 우리는 추구하는데 그 진리라는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지식이죠.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적 본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때 그것을 얻는 첫 번째 방법이 관습인데, 관습은 옛날에도 이래 왔으니까 지금도 당연하게 그 옛날에 그래 왔던 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걸 관습적 방법에 의한 지식 습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권위가 있어요. 권위. 자, 권위. 뭐가 있다고요? 예, 권위. 권위를 보시니까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밑줄 긋습니다. 권위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해당 분야의 수준 높은 대학의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랑, 그렇죠? 대학 교수가 하는 얘기랑 일반 사람들이 하는 얘기랑 어떤 말을 더 해당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더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 교수님이 하는 얘기를 그냥 받아들이고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진짜 지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우리 TV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가요? 요새 쇼닥터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TV에서 이러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분이 무슨 병원의 큰 병원의 원장님이다. 어느 대학교 의과대학교 교수님이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험이나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분들이 이것은 좋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건강에 바람직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들의 권위를 믿고 그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것을 권위에 의한 지식 습득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직관이에요. 직관. 자, 뭐라고요? 예, 직관. 자, 보면 가설 설정 및 추론의 과정을 밑줄 긋습니다. 거치지 않고 확실한 명제를 토대로 대상에 대한 밑줄 긋게요. 직접적인 인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가설 설정 및 추론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하시는 과학적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예, 어떤 절차, 그렇죠? 예, 과학적 객관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수행되어지는 지식 탐구 방법을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릴 겁니다. 예,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과학적 방법 없이 그냥 개인이 자기 직관에 의해서 자기 생각에 의해서 이것은 맞는 걸 거야, 이것은 진실일 거야 라고 인정해 버리는 것을 직관에 의한 지식 습득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신비라는 것이 있죠. 신비. 자, 보면 이거는 신, 예언자, 초자연적인 존재들로부터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자, 신비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초자연적인 방법들, 즉 우리가 증명할 수 없고 증명하기 어렵고 또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신비적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하늘의 어떤 신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답일 거야. 정답일 거야가 아니라 정답이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자, 이런 관습, 권위, 직관, 신비를 싹 묶어놓고 요 네 가지를 일반적으로 자, 비과학적 뭐요? 예, 비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지식 습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네 가지 다시 한번 뭐라고요? 관습, 권위, 직관, 신비 이 네 가지를 비과학적인 절차에 의한 지식 습득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건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룰 것은 바로 뭐냐면 5번의 과학에 의한 방법, 즉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수집 분석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일련의 밑줄 긋게요. 체계적이면서도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 이해되나요? 이것을 과학적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다룰 것은 뭡니까? 이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지식을 어떻게 획득하는 것이죠. 자, 이해되시죠? 자, 첫 스타트를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예, 지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식을 얻는 방법 정리됐죠? 그래서 비과학적인 지식 습득 방법 그리고 과학적인 지식 습득에 관해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지식 얘기가 끝났어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2번에 볼게요. 왜 우리는 과학적 방법을 할 수밖에 없을까? 목적이죠. 자, 보니까 인과관계를 규명하더라. 자, 과학적 방법을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바로 뭡니까? 인과관계예요. 여러분, 인과관계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사회조사 분석사 공부를 하시면서 인과관계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끊임없이 듣게 될 겁니다. 인과라는 거, 자, 원인, 인자, 결과, 가짜죠. 자,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어떤 생성물이 만들어지고 어떤 현상이 도출되었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원인이 있다. 원인이 있고 원인의 작용을 통해서 어떤 특수한 결과가 형성해 내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 원인과 그 결과 사이의 관계를 인과관계라고 정의하면서 그것을 찾아내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과학의 목적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예. 모든 시작은 어디서 됩니까? 또 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럼 어딜 찾습니까? 예, 그 원인을 찾죠. 그때 이 원인과 결과의 상관관계, 그걸 인과관계라고 하고 과학의 일반적인 목적,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기억해 두십시오. 두 번째가 일반화입니다. 자, 일반화라고 하는 용어도 지금부터 많이 들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얻어낸 과학적 지식이 있습니다. 예, 이제 뒤에 가서 실험이라고 하는 방법 등등등 여러 가지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얻어낼 건데요. 그렇죠? 그 얻어낸 지식을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뭐 한다고?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일반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일반화라고 하는 용어 개념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합니다. 보편적 적용. 뭐라고요? 보편적 적용. 우리 교재를 보니까 일반화는 반복 실험 및 검증 과정을 규칙적으로 발견해서 이를 일반화하여 이론으로 정립한다. 자, 얻어낸 사실, 즉 얻어낸 지식을 가지고서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일반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의 이제 사회조사 분석이니까 어떤 사회와 관련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었을 때 어떤 효과성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뭐에 의해서요?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그랬었을 때 이 프로그램을 이 사람한테도 적용하고 저 사람한테도 적용하고 또 이 사람한테도 적용하고 또 이 사람한테도 적용했었을 때 어떻게 보편적인 결과물이 형성된다. 즉 프로그램의 효과가 보편적으로 입증되어졌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프로그램은 일반화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가 뭡니까? 예측 및 통제라고 했죠. 뭐냐? 정립된 이론을 통해서 새로운 대상 및 현상을 분석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예측하고 체계화해서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거. 지금 뭐냐면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얻어낸 지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지식을 가지고서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예측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 사건들에 대해서 그것을 부분적으로나 또는 전체적으로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발생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이러이러하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다면은 미래에 벌어질 일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은 분명히 통제도 가능할 것입니다. 자,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정립된 이론을 통해서 새로운 대상 및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에 대해서 예측 및 체계화에 대해서 이걸 적절하게 통제할 수도 있다. 미래를 알았었을 때 그 미래를 아는 방법이 바로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을 습득하였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꼭 봐주십시오. 목적들, 인과관계, 일반화, 예측 및 통제까지. 자, 과학적 지식의 특징은 시험 문제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반드시 좀 기억해 두십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지식 습득 방법을 공부하셨는데 지식 습득 방법에 5가지가 있었었죠. 그렇죠, 여러분. 관습에 의해서 지식을 얻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권위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관습이나 또는 권위나,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식을 얻었었는데 그것들은 전부 비과학적인 방법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지식을 얻었어요. 그때 그 과학적 방법으로 얻어낸 지식의 특성들인데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재생 가능성이라고 하죠. 재생 가능성은 일정한 절차 방법을 되풀이했을 때 밑줄 긋습니다. 누구나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습득되어진 지식을 얘기하는데 과학적 방법은 이제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떤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A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고 B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을 때 A라는 과학자도 또 B라는 과학자도 A라는 과학자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 지식을 얻어냈었을 때 똑같이 이 B라는 과학자도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그 지식을 얻어냈다라고 했었을 때 두 결과가 같아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절차만 같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방법이 같다는 얘기죠. 얻어진 지식이 서로 같다라고 했었을 때 우린 그걸 뭐라고 한다? 재생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경험성이라고 해서 이걸 다른 말로 실험성이라고 합니다. 경험성 또 뭐라고 한다고요? 실험성. 똑같은 말인데 보면 경험성은 연구 대상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감각에 의해서 지각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인간의 감각이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뭔가요? 인간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실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도 구체적인 사실들로부터 여과하여 생성된 것인 만큼 그 자체로서는 추상적일지라도 궁극적으로 밑줄 긋습니다. 경험적으로 인식 가능한 것, 즉 실험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이어야만 한다. 우리 그것을 경험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딴 세상 이야기 내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학이다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져지고 내가 보고 내가 체험하고 어떻게 내가 실험해서 입증할 수 있었을 때 예, 우린 그것을 과학적 지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걸 경험성이라고 하더라. 자, 그리고 객관성, 뭐 당연한 얘기겠죠. 객관성은 건전한 감각기관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같은 대상을 인식하고 그로부터 얻은 인상이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객관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보편성이라는 말하고도 같이 사용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동일한 실험을 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주관적인 동기가 있더라도 표준화된 도구와 절차 등을 통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과. 이 말은 좀 지워주시고요. 여러분, 객관이라는 말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게 객관이고 어떤 게 주관인지. 예,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이게 중요한데요. 간주관성이란 말 등장합니다. 자, 간주관성은 상호 주관성이라고도 불린다. 뭐 이게 철학에서 나온 용어인데 사실은 간주관성하고 상호 주관성이라는 용어를 비슷하게는 보지만 이걸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시험에는 또 비슷하게 같다라고 하는 의미로 나오더라고요 또.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간주관성, 상호 주관성 이렇게 같이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과학적 지식은 다른 연구자들에게도 연구 과정과 결과가 이해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비록 연구자들이 주관을 달리할지라도 같은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같은 해석 또는 설명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사실은 간주관성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데요. 이 설명 좀 들어봅시다. 인터서브젝티브. 우리가 간주관성을 인터서브젝티브라고 하는데 우리가 서브젝티브라는 게 이제 주관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간주관성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객관성과 주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A라고 하는 사람이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얻어낸 과학적 지식이 있고 그다음에 B라고 하는 사람이 또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얻어낸 과학적 지식이 있었을 때 그렇죠. 같은 절차, 같은 방법을 수행했다라고 한다면은 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이 교집합 부분. 그렇죠.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요걸 간주관성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 부분을 죄송합니다. 이걸 객관성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지금 객관성 앞에서도 잠깐 얘기 드렸었죠. A라고 하는 과학자, B라고 하는 과학자가 어떤 같은 절차에 의해서 연구를 수행했었을 때 같은 답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같은 결과물을 생성해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 교집합 부분은 당연히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얻어진 답이죠. 그걸 객관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죄송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객관적인 부분도 존재하지만 반드시 주관적인 요소들도 별도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학자와 B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을 때 객관적인 부분도 존재하지만 이들만의 독특하면서도 별도의 결과물이 형성되는 부분도 어떻게 과학적 지식에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관적 부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주관성과 객관성이 혼재되어져 있는 이런 과학적 지식의 상태, 이것을 우리는 간주관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체계성, 뭐 당연히 체계적으로. 그래서 과학적 연구는 내용의 전개 과정이나 조사 과정이 일정한 순서,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체계성은 과거로부터의 업적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돼서 최소한 이론을 정립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과학적 지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절차, 순서, 방법에 의해서 형성되어져야만 그것을 과학적 지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변화 가능성, 자, 별표 많이 치세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겸손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기존의 신념 연구 결과, 즉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얻어낸 신념이나 연구 절차가, 그러니까 결과물이 그 지식이 결국은 언제든지 비판되고 수정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항상 인정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지식들이 영구 불변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예. 우리가 천동설이 있고 지동설이 있었습니다. 과거 천동설은 무조건적으로 수용되어졌던 지식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천동설이 뭡니까? 예.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는 게 천동설이었었잖아요. 우리 앞에서 공부하셨던 그게 관습과 같은 거였었습니다. 관습과 같은 거였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도 과거에
옛날 과거 우리 조상들도 지구가 있으면은 이 지구 바깥에서 어떻게 태양이 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무 의심도 없이 그대로 그 후손들에게도 전달되어서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즉 관습에 의해서 후손들이 지식을 습득했던 것이었죠. 근데 그것을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학자가 깨뜨립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등장하면서 뭐랍니까? 지동설을 얘기하죠. 그렇지 않다.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알아본 결과 어떻다? 연구를 해본 결과 지구는 태양을 돈다라는 것이 맞다. 그게 지동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여러분들이 맹신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것은 정확하고 전혀 불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식들이 세대와 시대 상황을 거치면서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겸손하셔야 되죠. 본인 것만이 최고가 아닙니다. 본인 것도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한 가운데 본인의 이론적 지식 체계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신념이나 연구결과는 언제든지 비판되고 수정될 수 있다는 거, 과학적 지식의 속성상 미래 언젠가는 다른 연구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기 과학적 지식의 특징, 우리가 시험 문제 한 문제 정도 여기서 등장한다는 거, 그래서 재생 가능성, 경험성, 객관성, 간주관성, 체계성, 변화 가능성까지 여러분 기억을 좀 해 두시고요. 과학적 방법의 논리 전개 방식이 있는데 얘는 시험 문제 100% 나온다 생각하셔도 문제가 없죠. 자, 논리적 전개 방식. 우리 논리학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논리학이라고 하는 이거 철학에서 나온 거죠. 논리학 하면 생각나는 학자, 철학자 2명 있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데카르트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생각나셔야 되고, 두 번째가 베이컨. 여기서 얘기하는 베이컨이 여러분 삼겹살 베이컨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죠. 베이컨이라고 하는 프란시스 베이컨이죠. 영국 철학자가 생각이 나셔야 되는데, 이 데카르트는 이제 프랑스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자, 철학을 하기 위한 방법론. 그것을 우리 과학에서 어떻게 인용을 해 온 것인데요.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학자는 어떻게 철학을 하는 방법론으로서 무슨 방법? 자, 연역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무슨 방법? 연역법. 자, 베이컨이라고 하는 학자는 무슨 방법? 이건 귀납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연역법과 귀납법 시험에 잘 등장을 합니다. 자, 연역법. 자, 연역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가설을 세워놓고 뭘 세워놨어요? 가설. 자, 가설 얘기가 나오면은 무조건 뭐다? 연역법. 다시 가설 얘기가 나오면은 연역법. 자, 그럼 가설이란 건 무슨 뜻일까? 아직 입증되고 아직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예측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타당한 예측입니다. 이것은 이럴 것이야 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가설을 입증, 즉 증명해 나가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연역법이라고 하더라.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자, 연역법은 다시 한번 뭐가 존재한다? 가설이 존재를 하고 그 가설을 자, 어떻게 절차, 즉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입증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연역법이라고 하더라. 됐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그렇죠? 중력에 의해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를 겁니다. 이걸 연역법적으로 연구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흐를 것이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를 것이다 라고 뭘 세웁니까? 가설을 세워놓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저쪽에 폭포도 가보니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저쪽에 폭포도 가보니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저쪽에 폭포도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더라. 아하, 그러므로 뭐요? 아하, 그러므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연역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귀납법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관찰되어져 있는, 즉 경험적으로 관찰되어진 현상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맨 마지막에 이론을 도출해내는 것을 귀납법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제 물 얘기 나왔습니다. 하면은 자, 저기 폭포를 가니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더라. 저기도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저기도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아하,
그러므로 어떻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해내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귀납법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교재 잠깐 보시니까 연역법과 귀납법 보시면은 자, 참으로 인정된 보편적 원칙 가지고 현상에 연역적으로 설명한다. 자, 밑줄 굽니다. 법칙과 이론으로부터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 예측을 도출하는데 이 법칙과 이론을 일반적으로 가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가설 설정. 자, 동그라미 칩니다. 가설이란 말 나오면 뭐라고요? 연역법. 그래서 가설이 나오고 그걸 갖고 어떻게 조작화 별 의미 없고요. 관찰 경험한 다음에 그 가설을 검증해내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를 거야 가설을 세워놓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보지요. 그래서 그걸 증명해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을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가설자가 제일 중요하다. 기억해 두시고 귀납법이라는 것은 확률적 근거에 의해서 관찰과 경험에서 시작되어지더라. 자,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을 봤습니다. 저기도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걸 봤어요. 저기도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 흐르는 걸 봤죠. 아하, 그러므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구나를 발견하는 것을 우린 귀납법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귀납법에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무엇입니까? 관찰하고 그 관찰을 통해서 어떻게 일정한 유형들, 현상, 사실에 대한 어떤 유형을 발견해내고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이론을 도출해낸다.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요? 관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귀납법이다라고 얘기하더라. 자, 다음 시간서부터 우리가 연역법과 귀납법의 관계부터 계속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공부하실 만 하세요, 여러분? 제 강의 집중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 꼭 이루시자고요. 오늘도 함께 해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